자,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상가 중개 실무와 상가 종류별 계약서 작성 과정을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 교재의 목차를 보고 우리가 상가 중개 실무에 관련돼서 어떤 파트들을 공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목차 차례를 보시면요. 총 그 4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1장은 중개실무와 계약서 작성 기초 과정이라고 해서 상가 중개실무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하고 중개를 통해서 발생했던 중개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파트고요. 이 파트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창업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상가 이제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상가와 관련된 계약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건물 빌딩 매매 계약서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죠. 그래서 상가는 주로 이제 월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보다는 주로 월세 계약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서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부는 권리금 계약서부터 먼저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아까 교재에 기술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학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요거는 그냥 단순히 참조할 부분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장은 이제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가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해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가 중개 실무에 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저와 같이 학습을 하다 보면 상가 중개 실무가 굉장히 간단하고 되게 그 단순한 그런 이제 파트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상가 중개 실무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 중개 실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가 중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될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 중개 실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상가 중개 실무와 구별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창업 과정이죠. 자, 이 창업 과정은 상가 중개 실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창업 과정을 상가 중개 실무라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상가와 관련돼서 완전히 구별되는 게 이제 컨설팅 영역이라는 거예요. 상가 중개 실무와 가장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컨설팅 영역인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컨설팅하고 상가 중개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수하게 이제 상가 중개 파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실제로 없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권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서 도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가 중개 실무 공부를 하면서 상권 분석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파트죠. 왜 그러냐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 때 당연히 상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할 장소를 찾아서 개설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상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창업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 과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가 중개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컨설팅 영역 같은 경우는
요거 상가 중개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상가 중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는 그런 과정이 상가 중개라는 거고요. 컨설팅 영역이라는 것은 크게 컨설팅이라는 것은 상담 파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정한 공사와 관련된 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처럼 공사와 관련된 이런 이제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담과 관련된 파트는 당연히 중개 영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는 상담료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업무 처리를 해주는 이게 이제 특수 분야죠. 그래서 특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상가 이 창업과 관련돼서는 크게 우리가 이제 자유업종과 인허가 업종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유업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다라는 업종이고, 인허가 업종이라는 것은 인허가를 받아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업종이죠. 따라서 인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주는 이런 파트는 당연히 위임계약에서 의뢰인과 수임인 사이의 의뢰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사무를 처리해주고 거기에 관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이제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사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영업을 하려면 이 영업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영업 시설물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영업 시설과 관련돼서 정확한 규정은 어떤 업종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서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의 규제에 따라서 영업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주로 전문 업체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죠. 여기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는 위임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여기는 단순 상담 또는 자문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자, 상가 중개라는 것은요, 당연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직종이죠. 전문 직종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는 이제 일반 중개업 분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 직종 중개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 빌딩 매매업이죠. 건물 빌딩 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위주로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요즘 이제 골프장 위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이런 이제 전문 직종 중개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내가 창업을 할 것인가? 일반적인 이제 중개업은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중개업 영역인 것이고,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대형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와 관련된 파트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가와 관련돼서 창업을 하실 때는 먼저 항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상가 중개라는 것은 이 중에 이제 한 파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상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배우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학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쪽 파트를 배우시는 거고요. 단순히 나는 상가 중개 실무만 관련해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 파트만 배우는 거죠. 따라서 상가 중개 실무에서 배워야 될 영역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고 꼭 학습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학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교재 2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보시면 상가 중개 실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전부를 다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권 분석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상권 분석은 창업 과정이고 결국 누가 배우는 거냐면 투자자들이 배우는 것이죠. 창업 절차와 관련돼서는 어떤 창업을 할 사람, 영업을 할 사람들이, 장사를 할 사람들이 배우는 파트라는 거예요. 즉 중개와 완전히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컨설팅 영역은 중개 실무와 완전히 달라지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컨설팅이 중개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데 컨설팅 영역과 중개 영역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중개 행위를 해놓고 컨설팅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너는 컨설팅을 한 것이 아니다, 그죠? 중개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중개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해 주는 것이지 컨설팅이 중개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컨설팅 부분하고 중개 부분하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중개 파트는 법정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컨설팅 부분은요, 당연히 상담에 따른 상담료, 그 다음에 이제 위임 계약에 따른 위임 보수, 공사 도급 계약에 의한 공사비를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창업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투자 또는 창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창업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컨설팅료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 자문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익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상가 중개 영역하고 컨설팅 영역하고 구별을 하지 못해서 계속 혼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업무하고 요 두 개를 갖다가 업무하고 요 두 개를 구별을 해서 컨설팅 영역인지 아니면 중개 영역인지 이 부분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중개는 중개 의뢰 받은 이후부터는 주로 중개로 보는 거고요. 중개 의뢰를 받기 전에는 상담 영역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업무 파트에서 이렇게 특수한 업무 분야를 개별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한 파트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공사와 관련된 파트는 당연히 이 컨설팅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중개와 관련돼서 하는 업무는 전부 다 이 중개 파트로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상가 중개 실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상가에서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따라서 상가 중개에서는 사고가 한번 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중개와 관련해서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가 중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히 그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영업 그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4페이지부터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
이 상가 중개 사고를 알아야만이 상가 중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중개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만 배우시면 이 상가 중개 사고는 100% 방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가 중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란 무엇이냐 이거죠. 중개란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떤 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중개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그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렇게 개설 등록을 하게 되죠.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매도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물건을 접수받는 거예요. 물건 의뢰를 받는 거죠. 매도 의뢰를 받든 아니면은 임대 의뢰를 받든 물건 의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가 중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어떻게 물건을 의뢰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매도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렇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이제 의뢰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매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이죠. 임차할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건물을 즉 영업 장소죠. 영업할 장소가 될 것이고 또는 매수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상가 건물이겠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를 의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수 또는 임차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중개라는 것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해 놓고요. 매도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물건을 많이 접수받아야 되겠죠. 많이 접수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매수 또는 임차인이 나한테 내 사무실로 많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겠죠. 요게 중개업에 성공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그 설명을 하는데 가장 단순화시키시는 게 가장 간편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을 받는데 어떤 물건을 받느냐라는 거, 즉 매도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중개 의뢰를 받느냐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죠. 어떤 계약에 대해서 의뢰를 받느냐라는 거고 물건의 종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수 또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물건을 자기들이 계약을 할 거니까 어떤 창업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떤 물건을 매수할 것이냐에 따라서 계약의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계약의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계약의 어떤 계약이 상가중개 실무에서 일어나는지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매도 또는 임대인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매수인 임차인은 자기들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해서 어떤 계약의 유형의 형태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계약서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매도인의 물건 위주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물건 위주로 하고 매도인이 의뢰하는 계약의 종류는 당연히 매도인은 매도 의뢰를 할 것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대 의뢰를 할 거예요. 그죠? 임대차 계약을 의뢰할 것이고
또 이제 상가에서는 매도 또는 임대인이 아닌 한 사람이 더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양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양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양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집합 건물도 있고 일반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닌 이렇게 영업권의 양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 물건의 종류를 이해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요거는 별로 공부할 게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매수인이 어떤 계약을 할 거냐에 따라서 계약의 유형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 계약의 유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과 원하는 형태의 계약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부터 살펴볼 건 뭐냐면 매도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상가 중개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창업에 성공을 하려면 이 물건 의뢰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건물주들이죠.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물건을 의뢰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의뢰인이 이 공인중개사한테 물건을 많이 의뢰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두 번째,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의뢰받겠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발품을 팔아서 당연히 이 물건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에서 성공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 의뢰 대상 물건이 많이 확보하는 게 중개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물건이 많이 확보해야 된다.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 나의 그 유명도를 가지고, 인지도를 가지고 나는 매물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책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죠. 자,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많은 물건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고객들로부터 내가 많은 중개 대상 물건을 의뢰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맥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학연은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건을 소개받는 거죠. 소개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많이 받는 게 그게 절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확보하는 건 좀 힘들지만 1번, 2번이 없다 그러면 3번의 이 형태로 물건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초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중개보조원으로 주로 일을 하죠.
그렇게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명함 작업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명함을 온 동네에 뿌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를 구할 때는 자동차에 붙어 있는 이제 전화번호를 우리가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온 주차장 또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 어떤 영업하는 지역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전부 발급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뭐 DM 발송이라고 하죠. DM 발송을 해서 이렇게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특히 저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한테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는 점심을 먹든지 아니면 손님이 오면 손님 접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손님 접대를 할 때 당연히 어디를 가요? 당연히 음식점을 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이 음식점에 갈 때마다 명함이라는 것을 드리고 내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홍보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기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광고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플랜카드 광고도 있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광고 표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저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많이 해서 이 고객들이 나한테 물건을 이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쪽 분야에 이렇게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광고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기 광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광고. 근데 거의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매물 광고죠. 물건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건 광고는 아까처럼 매수자 또는 임차인을 찾는 거고요. 공인중개사 자신을 광고하는 것은 매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광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후발주자로 이 중개업에 입문을 한다 그러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부터 내가 이 경쟁력을 갖추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건물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건물주들을 많이 접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물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상가 중개 실무의 가장 이제 기초거든요. 자, 그래서 물건이 어떤 상태로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토지가 있죠. 자, 이 상가 중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이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가 중개 실무에서 이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토지는 당연히 우리가 용도지역, 그죠? 용도지구 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여기에다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정해지겠죠. 자, 여기서 잘 이해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 토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라든지 지구 단위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이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건축선, 그 다음에 뭐 일조 사선이라든지 도로 사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물의 규모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중개실무에서 가장 기본은요,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반드시 띄어보고 도시관리 계획과 관련된 또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땅이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규모가 결정이 되고 건축물의 전체 종류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각 층별로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용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를. 건물의 용도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용도에다가 이 면적이 정해지겠죠.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면적이 정해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이 건물의 용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선은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 면적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 건물의 부속 시설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이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하수도 이제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오폐수 정화 시설이죠. 오폐수 정화 시설에 당연히 용량이 결정이 될 것이고 아니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액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게 다 지어진 다음에 여기가 사용 승인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라는 소리는 이것들까지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가중개실무에서는 이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필수예요. 건축물 대장과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면이 중개실무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토지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죠. 지적도, 임야도. 요게 이제 토지에 대한 필수 이제 공부죠. 공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현황 도면이 필수고요. 이 건축물 현황 도면상 면적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고 건축물 현황 도면상 동호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일 때는 현황 도면에 의해서 동호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현황 도면에 의해서 이 전용 면적이라는 이 면적이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은 우리가 이제 무허가 건물이다. 이렇게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물들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용 승인 이후에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축물의 변경이 생겼을 때 그걸 우리가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가중개실무에서는 이 건축물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개실무를 하다 보면 이 건축물의 용도 부분을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가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돼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영업의 종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의 종류와 건축물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배워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상가 중개 실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우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상가 중개 실무에서 배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상가 중개 실무가 아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부분,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 이렇게 이 건물에 시설물들이 다 완비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소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예요? 직통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난계단이라든지 이런 이 건물의 규모에 따른 건축물의 시설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은 이 건물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상가 중개 실무 공부를 하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요 계산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그걸 배우게 되는 거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계산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게 아니고 이제 건축사에서 건축 설계를 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부분이 건축 설계를 하는 기본이에요. 건축 설계를 하는 기본이고 이 설계들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에서 한번 성공을 꼭 해보겠다라고 싶으면 이 과정들을 갖다가 배우는 건데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이걸 그냥 계략적으로 배울 수 있는 파트가 뭐냐면 이제 가치 분석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죠. 영역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단독주택, 큰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이 단독주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거를 그냥 매매를 할 거냐 거기다가 건물을 허물고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나게끔 할 것이냐 이거를 상담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가치 분석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상가중개 실무에서는 자 요거는 건물이 이렇게 준공이 된 이후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여기를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임차를 해서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가중개실무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 주기 위한 이런 자료들만 잘 확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자료가 없을 때는 그게 왜 없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법만 여러분들이 터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상가중개실무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될 서류들이 무엇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토지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된 거,
이 이후에 이제 권리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는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은 건축물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죠.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소유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의 종류에는 이제 크게 자, 건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들한테 MGM이라고 주는데, 자,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까 말까라는 파트하고, 두 번째,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오피스텔 분양 상태에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하겠죠. 그걸 분양권 매매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을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분양받은 사람을 소개해주면 당연히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베이트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수분양자다 그러죠.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가 준공이 되기 전에 이 분양권 매매를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 요 파트는 중개 영역 파트가 아니고요.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매도 의뢰를 할 때 요거는 이제 중개 파트가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고요.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매도 의뢰를 하겠죠. 이렇게 매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임대업을 폐업을 하고 매도 의뢰를 할 건지, 아니면 임대업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매도 의뢰를 할 건지. 자, 임대업하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임대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임대 사업의 양도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이때는요. 자, 임대업을 폐업을 하고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할 때는 당연히 부동산, 이제 오피스텔이죠. 부동산 매매가 되겠지만, 부동산하고 임대업 전체를 한꺼번에 팔아달라고 할 때는 이게 사업의 양도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상가도 똑같이 마찬가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집합 건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짓고요. 이 집합 건물 중에서 여기 이제 상가 용도가 상가 건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여기도 분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양권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부동산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의 양도,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건물일 수도 있어요. 일반 건물. 자, 집합 건물은 대지권화되면서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대지 사용권은 이제 주무르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 등기부만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일반 건물은 토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가주택이라는 이런 이제 상가주택이라는 겸용주택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건물의 종류는 크게 집합 건물이냐 일반 건물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상가주택이냐, 그 다음에 단순히 건물만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영업권을 매도 의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도 의뢰를 받을 때 어떻게 매도 의뢰를 받을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매도인이 물건을 의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이거예요. 물건의 종류, 그죠? 어떤 물건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물건의 종류. 그래서 이게 아까 집합 건물이냐, 일반 건물이냐, 상가주택이냐, 건물이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공적 장부를 다 발급받을 것이냐, 요걸 체크해 줘야 되고요. 공적 장부를 다 발급받은 다음에는 이 건물에 당연히 점유하고 있는 점유 관계죠. 점유 관계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물건에 관한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당연히 이 물건에 관한 현황 분석을 정확하게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거래 이제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즉,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자기 물건을 어떤 조건으로 거래할 것인지 이 조건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결국 앞에 설명해 드렸던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중개업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물건을 의뢰받았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조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 거래 조건을 확인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매도인한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서식을 가지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물건을 접수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어떤 물건을 의뢰받았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 즉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점유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대상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중개 실무의 가장 기초는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의뢰받은 물건을 내가 완벽하게 분석하고 조사해 놓는 거, 이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매수인하고 또는 임차인들이 어떤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계약서 종류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